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작업 증명 방식, 즉 POW 채굴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POW 채굴 원리와 화폐의 본질에 대한 영상 정도를 올리고 나서 조용히 비트코인을 모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더리움이 결국 POW에서 POS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MIT가 2022년 혁신 기술로 POS를 지목했다. 그리고 그린피스가 비트코인 채굴 방식을 바꾸라고 했다. 혼자 조용히 비트코인만 모으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POS가 POW의 대안으로 나온 신기술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애초에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POS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POS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있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방식입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주자본주의죠. 본질로 돌아가 봅시다. POS든 POW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주로 활용하는 PBFT, 레프트든 기본적인 합의 알고리즘이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본질적으로 단체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이냐? 장부에 기록되는 거래 기록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주주자본주의에서는 한 회사의 주식 보유수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배분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진 자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더 큰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POS입니다.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장부 승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게 혁신적인가요? 기본적인 개념은 주주자본주의 방식과 동일한데 그냥 이름만 POS라고 포장한 것 뿐입니다. 또 하나의 포장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PBFT와 레프트 합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에 널리 활용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를 포장한 것이라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팀플 과제를 할 때 구글에서 공동 작업을 하죠. 이때 우리는 누가 구글 닥스 문서를 수정할지 미리 정하죠. 내가 먼저 1시에 초안을 작성하고 너가 3시부터 마무리를 해서 5시에는 내가 다시 마지막 리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미리 다 정해져 있고 누가 다음 장부에 승인을 할지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주자본주의와 짜고치는 고스톱을 해결하기 위해 사토시는 POW 채굴 방식을 고안한 것입니다. POS가 나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POS는 이더리움을 보상받기 위해 이더리움을 넣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배당을 받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즉, 채굴 보상과 채굴 인풋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는 기존 주주자본주의 시스템과 동일한 길을 걸으면서 의사결정의 중앙화, 부에 멈출 수 없는 쏠림 현상과 같은 기존 주주자본주의의 한계점을 똑같이 안고 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혁신이 아니죠. 반면 POW 방식은 비트코인을 보상받기 위해 전기, 즉 해시파워를 넣어야 합니다. 채굴 보상과 채굴 인풋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사결정 권한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다음 장부에 승인 도장을 찍는 자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자, 그리고 이를 감시하는 플로드들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에 멈출 수 없는 쏠림 현상을 제한시켰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가진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POW는 전기를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라는 질문 당연히 하실 것입니다. 전기, 즉 해시파워는 장부 승인 도장을 찍기 위한 판돈입니다. 다음 블록에 승인 도장을 찍고 싶으면 판돈을 넣으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판돈이 커져도 너무 커져서 한 국가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판에서는 함부로 장난질을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가진 부자라도, 엄청 큰 대기업이라도, 하나의 국가라도 비트코인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음 블록체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POS는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다음 예상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누가 막대한 전기를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 봅시다. 전기를 투입했다고 쳐도 얻는 것은 채굴돼서 나오는 비트코인일 뿐입니다. 그럼 아마 투입되는 전기비와 장비비 대비 비트코인을 그냥 구매하는 비용을 서로 비교해 볼 것입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싸니까 헛수고라는 것은 금방 깨달을 것입니다. 누가 설령 아기를 가지고 막대한 해시파워를 투입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붕괴시키려 한다 해도 다른 노드들이 해당 블록에 합의를 안 해주거나 네트워크를 지키고자 하는 다수의 채굴자들이 그를 배제시켜버리면 그만입니다. 다음 예상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근데 하필 전기냐? 막대한 전기를 투입해서 해시파워를 얻으려면 한 장소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전기 발전소가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전기를 생산하고 분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즉, 필연적으로 전기와 해시파워는 분산될 수밖에 없으며 태양광, 풍력과 같은 친환경 발전도 전 지구적으로 퍼져 있어야만 비용 효율성을 뽑아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POW 채굴 인풋은 분산되어야 효율성이 나는 구조이며 그 보상인 비트코인과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 주주 자본주의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은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채굴풀처럼 엄청난 채굴 파워를 독점한 기업이 비트코인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닌가? 채굴자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장부 작성에만 영향을 줄 뿐 네트워크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들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는 7, 8년 전에 벌어졌던 블록 사이즈 전쟁에서 검증이 된 역사입니다. 사실 거대 채굴자들에게 유리했던 방식은 비트코인 캐시의 빅블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소규모 채굴자와 노드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블록당 거래 수수료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자는 상대적으로 채굴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적었던 스몰 블록 기반 기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자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니 다음에 이 주제만 가지고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더리움 2.0이 왜 퇴보인지, 오히려 왜 채굴 방식의 POW가 혁신인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